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을 각각 연결해 지금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울진에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해 산림당국이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의 영향권에 든 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3,300여 헥타르로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입니다. 인근에는 한울 원전까지 불씨가 날아들면서 비상이 걸렸지만 다행히 원전 설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산불 상황실이 설치된 경북 울진군청입니다. 네, 우선 가장 우려되고 있는 대목, 산불로 원전까지 위험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 울진군 북면에서 난 산불은 강풍을 타고 한울원전 경계선까지 확산했습니다. 오후 3시쯤에는 원전구역 안으로 불씨가 넘어와 비상이 걸렸는데요. 불은 원전구역 내 잔디와 나무 등을 태웠지만 원전 설비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울원전 측은 원자로 정지 등 설비 손상 없이 안전한 상태고 인명피해나 방사선 누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번져 산속에 있는 고압 송전선로가 불에 타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 측은 출력을 평소의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도 원전 주변에 고성능 화학차 등으로 방화선을 구축했습니다. 경북 울진군 북면 야산에서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11시 10분쯤입니다. 현장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주의보까지 발령됐는데요. 순간 초속 25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3단계와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했습니다. 진화를 위해 헬기 40여 대와 인력 1,3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산불은 현재 강풍을 타고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영향구역이 3,300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주택 50채가 불에 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울진 일부 지역에는 휴대전화 등 통신이 끊겼고 7번 국도의 차량 운행도 통제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 4,600여 명이 학교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특수진화대 등을 동원해 야간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 3시쯤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순간 초속 2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울진군청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네, 최근 합천에서 발생했던 산불처럼 이번 경북 울진 산불 역시 바람을 타고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민 800여 명에게 대피령까지 내려졌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인 삼척 LNG 기지 인근까지 불이 번져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세혁 기자. 네, 삼척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 뒤로 산불 현장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도 산불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레미콘 공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뻘건 불길이 주변 산등성이를 따라 띠를 이룬 채 공장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이곳 삼척까지 넘어왔는데요. 이곳 삼척에는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5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삼척 호산리에는 국내 최대 규모 삼척 LNG 기지가 있는데요. 기지로부터 2km 지점까지 불이 번진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LNG 기지에 대형 화재 진압 장비인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을 전진 배치해 불길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는데요. 원더급 노경리와 가곡리 등 5개 마을 주민 900여 명이 원더급 복지회관과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대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부터는 7번 국도 삼척시 원더급 호산 교차로 구간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해가 지면서 헬기는 모두 철수했고 지금은 공무원과 산불진화대 등 인력 200여 명과 장비 40여 대가 동원돼 민가 주변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지금까지 삼척에서는 산림 10헥타르와 주택 4채가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진화헬기 40여 대를 투입해 대대적인 진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삼척 산불 현장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이 울진 산불이 왜 이렇게 멀리까지 번지는 걸까요? 건조한 날씨에 대지는 바짝 마르고 여기에 강풍까지 불어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진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울진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작은 불씨 하나로 대형 산불이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산불 관련 기상 상황과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이 건조 경보가 내려진 데다 양간지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경북 울진에는 현재 건조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 밖에 영남과 영동에도 건조경보, 주의보가 각각 발령 중입니다. 여기에 영동에는 양간지풍이, 영남지붕에도 강풍이 겹쳤습니다. 양간지풍은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건조한 강풍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 양간지풍이 오늘과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늘과 내일 강원 영동 지역과 영남 지역에 대형 산불 위험주의보를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영동과 경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이 초속 25k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 상황입니다. 특히 자정을 넘어서면서 바람이 세져서 새벽까지 풍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최근 석 달간 전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14.6%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경우 강수량이 평년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경상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 발효가 지속돼 왔습니다. 불이 번진 삼척의 경우 보름 넘게 건조특보가 발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에 이어 올해 봄에도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가뭄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보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인근 대모산으로까지 불이 번지면서 주민들과 입산객의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현재 큰 불길은 잡힌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혜린 기자. 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혜린 기자가 1시간 전 뉴스에서 숨쉬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구룡마을 입구에서부터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매캐했던 연기는 지금은 잦아들었습니다. 마을에 난 불은 완전히 진압됐고 인근 산으로 번진 불도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두 시간 뒤면 불길이 완전히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입구에 있는 마을회관에 대피해 있는데요. 화재를 목격한 주민들은 화재가 삽시간에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건 오후 5시 10분쯤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7채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이곳 7가구 주민 9명이 스스로 대피하고 대피하지 못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모두 8가구 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민은 인근 호텔로 이송됐습니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곳은 구룡마을 팔지구에 있는 건물입니다. 화재 진압에 주력해 현재로서는 불이 난 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6시 17분에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를 벌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강한 바람으로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난 불은 진압됐지만 불이 바람을 타고 인근 대모산 중턱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2.5헥타르 정도가 불에 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큰 불길은 잡혔고 불씨 등 잔불 정리가 진행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불이 주택가로 번지는 걸 우려해 주민 대피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또 산림청 헬기를 동원해 연소 확대를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금은 야간이라 헬기 진화는 중단됐고 드론을 이용해 산불 진행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지자체는 대모산 입산객과 인근 주민에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구룡마을 인근 양재대로 차량에 우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구룡마을 화재 현장까지 보셨는데 먼저 전해드린 울진 산불 상황 좀 더 짚어보면요. 이번 산불이 더 걱정스러운 건 주변 원자력 발전소 쪽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 측은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출력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비상대응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경북 울진 산불. 한울 원자력 발전소 근처까지 화마가 뻗어나갔습니다. 아직 직접 피해는 없지만 원전 본부 내 일부 사무실에 전기가 끊기는 등 이상 징후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가동 필수 인력이 대기하는 비상발령 B급 경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감속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간 6호기를 뺀 나머지 5기의 출력을 최대 50%까지 낮추는 겁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발전소 출력을 급격히 줄이면
전력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서서히 완급을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울 원전에서 출력을 낮춘 만큼 다른 발전소에서 전기 공급을 늘려 전체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한울 원전 5기의 발전 설비 용량은 약 5,000메가와트. 국내 전체 공급량의 5% 정도를 차지합니다. 한국전력은 원전으로 연결된 선로가 소실될 것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제 꼭 닷새 남았습니다. 마음 정하셨습니까? 어느 선거보다 유권자의 고민이 깊다는 이번 대선,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전국 각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는 일찌감치 투표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내일은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투표소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한편에 차려진 사전투표소에 구불구불 줄이 이어집니다. 일찌감치 투표를 끝내려는 시민들로 사전투표소는 이른 아침부터 부산스러웠습니다. 여자친구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냥 잠깐 서울역 들려가지고 사전투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생애 처음 경험하는 대선. 본투표 날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서 일부러 나온 20대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첫 투표가 대선이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토론도 보고 후보 공약도 보고 저희 이제 20대한테 좀 더 생각이 코로나19 방역 절차는 발열 체크만 하는 거로 간소화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에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만 명씩 늘고 있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투표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본투표 날에는 좀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아가지고 미리 투표를 해서 이제 빨리 투표를 하자 생각으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뭐 투표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염려 안 했습니다. 네. 투표를 마친 시민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다양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정치 모든 집값과 물가 안정 그런 거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해도 사실 서민이잖아요. 그러면은 경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서민의 경제가 나아지는 5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만큼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안보관 같은 거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후보를 투표했습니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내일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아침이 아닌 오후 5시부터 가능하고 사전투표소 안에 별도로 마련된 기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역대 선거와 비교해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보면 6%포인트 가까이 높은 건데요. 여야는 사전투표 열기가 어느 쪽에 유리할지 셈법 계산에 분주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7.6%를 기록했습니다. 5년 전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5.9%포인트,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2020년 21대 총선 첫날 사전투표율보다는 5.5%포인트 높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추세라면 이번 대선의 최종 사전투표율이 기존 사전투표 최고치였던 21대 총선의 26.7%를 넘어 3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일 확진자가 20만 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혹시나 확진될까 미리 투표하자는 심리가 커졌고 본 투표보다 상대적으로 덜 붐비는 사전투표에 유권자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른바 비호감 대선 속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진영별로 결집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번 선거 사실 앵그리 보팅이거든요. 사실 계층별로 지역별로 보면 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경기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인구가 천차만별인 만큼 투표율만으로 정당별 유불리를 따지긴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통 텃밭인 호남에서 투표를 많이 한 데다 당 지지 기반인 40, 50대 역시 사전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 고무된 모습이고 국민의힘 역시 최근 윤 후보의 지지율이 20, 30대 젊은 층에서 비교적 선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투표율이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투표소에 가시면 투표를 하실 수 있으니까 9일까지 참지 마시고 사전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투표해야 이깁니다. 사전투표하면 더 크게 이깁니다. 서로 다른 셈법을 내세우면서도 높은 투표율이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오늘 오전 9시쯤 청와대 인근 서울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20대 대선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체온 측정 이후 비닐 장갑을 착용한 채 다른 투표 참여자와 같이 신분증을 제시해 선거인 명부를 대조하고 기표한 뒤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투표를 마쳤습니다. 네, 초박빙 구도 속에 사전투표를 향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이른바 영끌 전략을 쓰고 있는 여야, 이 후보들까지 사전투표 독려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 모두 이 사전투표 첫날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높은 사전투표율이 저마다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양강 후보들은 정치적인 상징성을 지닌 장소에서 투표하며 각각 정권 재창출과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대망의 사전투표 첫날, 주요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오전부터 투표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촛불 집회의 상징성을 지닌 광화문 인근 투표소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확고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에서 사전투표에 나서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던 1년 전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대검찰청 정문을 나오면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판 배우자 리스크 재부상을 우려한 듯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 모두 동행하진 않았는데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와 별도로 투표에 나섰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보란 듯이 배우자와 아들과 함께 종로에서 투표했습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신 투표해 주시고 여야 지도부 역시 한 표를 행사하며 사전투표 기선 제압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제주 명예 시민으로서 이곳에 투표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를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역사에 기록될 그 호남 지역에서의 득표율 기록이라는 것은 1이 더해질 때마다 한 표가 더해질 때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역민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격려했던 지난 19대 대선과 달리 이번엔 첫날부터 후보들까지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 여파 최소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지지층 내 부정선거 음모론 불식 등을 노려 사전투표 영끌 작전에 나섰지만 초박빙 판세 속 승패를 가를 부동층과 확진자, 격리자들의 투표 참여 등 변수가 많은 만큼 누구 하나 유불리를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상이몽 셈법 속 지지자를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여야의 총력전이 시작됐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배경이 하나로 지지층 결집을 꼽는 해석들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앞서 들으신 대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이 총결집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되레 역풍이 불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경국 기자입니다. 박빙의 판세 속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벼랑 끝에서 성사된 야권 단일화. 민주당은 구태이자 뒷거래 야합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단일화가 윤 후보 측의 협박 정치의 결과가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 생명을 놓고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기획된 협박 정치의 결과일 수 있다. 명분 없는 성급한 단일화였다면서 판세에 미칠 영향은 적을 거라고도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여권 지지층이 역으로 강하게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저희가 볼 때는 역풍이 부는 게 확실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가 하면 좋은 단일화, 남이 하면 나쁜 단일화냐는 겁니다. 불과 하루 전에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한 것은 기억도 안 나고 안철수 후보를 끌어들이겠다고 오밤중 의총 쇼까지 벌인 건 잊었나 봅니다. 이어 이번 단일화는 정권 교체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며 야권의 총결집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당장 후보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이 없어 보이더라도 막판 이슈를 선점했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상승세를 탈 거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득표율이 몇 프로 가산될 거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마지막 분위기 싸움에서는 저희가 유리하지 않을까. 안철수 대표가 후보직을 사퇴한 국민의당에선 선대위 소속이던 인사 일부가 민주당으로 이탈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안 대표는 자필 편지를 올리며 정권 교체 무산만은 막아야 했다고 거듭 사과했고, 권은희 원내대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그 시기와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도 밤 9시에 이미 24만 7천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자영업과 소상공인들 피해도 최소화해야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1시간 늘어납니다. 정부는 유행의 정점이 불확실해서 거리 두기를 일부만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다음번에 본격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6만 6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1.6배, 2주 전보다는 2.4배, 5주 전과 비교해서는 16배 정도 많습니다. 정부는 당초 대통령 선거일인 9일쯤 확진자가 23만 명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미 예측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1, 2주 이내에 확진자 수가 최대 35만 명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정점 도달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적 모임 6명, 영업시간 밤 10시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인원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영업시간만 밤 11시로 1시간 연장합니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됩니다. 예배와 미사 등 정규 종교 활동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299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점이 분명해지고 의료 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전에 거리두기 전면 완화는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한만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확진자 증가 영향은 10% 내로 예측했다며 이는 현재 의료 대응 체계 안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의 특성 자체가 전파력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조정이 예전처럼 유행 정점의 규모와 시기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소폭이지만 가파른 확산세 속에 단행된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유행 정점 도달 시기가 더 빨라지고 확진자 증가 규모도 다소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정부의 영업시간 완화 조치가 나온 이후 여론이 더 풀어야 한다는 의견과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쪽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거리두기 대폭 완화를 요구한 반면 의료계와 일부 시민들은 확진자 급증 추세를 고려하면 아직은 불안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저녁 장사 준비가 한창인 서울 홍대의 한 고깃집. 개강 이후 유동 인구는 늘었지만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이 유지된 탓에 가게를 찾는 발길은 여전히 뜸합니다. 정부의 영업 종료 시각 1시간 연장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여전합니다. 1시간 늘어났다 그래도 음식점에서 1시간에 고기를 먹거나 끝날 수가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늘렸다고 테이블이 한 번 더 들어온다는 이런 기능적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 방역 완화 흐름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이번 조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시간 연장으로 매출보다는 인건비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단체는 위중증 환자 추이가 안정적인 만큼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조치를 완전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1시간 증가로 인해 매출액은 늘겠지만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인건비의 비중이 더 큽니다. 따라서 영업시간 제한은 최소한 24시 또는 영업시간 제한 자체를 풀어야 합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미 확진자가 늘어날 대로 늘어난 상황에서 현행 방역 조치가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며 완화 조치를 반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낮에는 안 걸리고 밤에는 걸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에 대해서 구애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일부 시민들은 당분간 거리두기 강화가 필요하다며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점점 숫자가 늘어간다고 하니까 좀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은 같이 조금 더 지금 형태로라도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의료계에선 현재 상황에서의 방역 조치 완화가 되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감염 전파율이 100% 가깝게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9시부터 10시간이라 10시부터 11시면 실제로 2차가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요소가 높아진다. 정부의 완화 조치가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나온 만큼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공공기관인 예술의 전당에서 직원들에게 코로나에 확진되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면서 방역당국까지 비판에 가세하자 예술의 전당은 실수였다며 사과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예술의 전당 경영본부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임직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혼술과 혼밥을 생활화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인사권자의 메시지는 단순한 당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개인위생 부주의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엄중 경고와 더불어 인사 불이익까지 고려하겠다고 공지한 겁니다. 문자를 받은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사회 곳곳에 퍼진 코로나19 감염 책임을 개인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조치란 겁니다. 황당해서 이게 내가 걸리고 싶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불이익을 준다니까.
방역 당국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알기 쉽지 않다며 그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는 과학적으로 볼 때 언제 어디서 감염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귀책 사유를 개인에게 묻는 것은 과학적으로 볼 때에도 타당하지 않고 이처럼 코로나19 감염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려 한 사례는 처음이 아닙니다. 재작년 DB금융투자도 확진자는 승진이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보냈다가 논란이 됐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엄중 문책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가 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기숙사 학생들에게 확진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다가 인권 침해란 지적을 받고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예술의 전당 측은 경각심을 주려다 실수를 저지른 거라며 직원들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로 회사 차원에서 확진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논의하거나 평가에 반영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제주 명예 시민으로서 이곳에 투표를 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그 호남 지역에서의 득표율 기록이라는 것은 1이 더해질 때마다 한 표가 더해질 때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네, 17.57%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사전투표율,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제각각인 해석 속에서 대선 주자들 역시 일제히 사전투표를 마치고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날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아무래도 대선의 관심도 높기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코로나 상황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감염이 됐다 그래서 투표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제도적으로 이제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제 본투표 때 감염이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투표장에 안 나가게 좀 꺼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확진 판정 안 받았을 때 건강할 때 빨리빨리 투표하자 이런 분위기도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본투표 날보다 좀 사람이 덜 몰릴 것으로 또 예상할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 사전투표가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이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처음에는 이거 뭐지 했다가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네. 또 편리한 점이 많잖아요. 어디서든 투표도 가능하고 하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이 사전투표를 온 국민이 적극 활용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워낙 많이 쓴 말입니다만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보니 좀 투표율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좀 더 이번 첫날 투표율이 올라간 게 눈에 띄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막판 들어서 워낙 박빙이다 보니 유권자의 한 표 한 표의 효용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지역별 투표율을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일단 첫날만 집계를 해보면 전남이 28.11%로 가장 높고 전북이 25.54%, 광주가
24.09%로 지금 상위권에 이른바 호남 지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굉장히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호남을 격전지라고 하진 않는데 왜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 오히려 지금 막판에 이른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다 보니 여권, 특히 호남에 있어의 지지층의 투표를 오히려 자극한 것이 아닐까, 좀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별로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건 유권자 수나 뭐 좀 인구수가 다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좀 비례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역별 집계수를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각 당마다 뭐 앞서 우리 리포트 제목에는 동상이몽이라고 하고 있는데 셈법이 좀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좀 계산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뭐 선거와 관련해서 이럴 땐 이렇다, 저럴 땐 저렇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는데 네. 그 가설들이 요즘엔 다 좀 깨어져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이번 선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당연히 이제 그럴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날씨 좋으면 젊은 층들이 뭐 투표장에 안 가고 놀러 간다. 네. 뭐 그래서 이제 고령층 중심의 투표 그게 이제 성향이 반영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안 맞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전 투표율이 높다 그래서 과연 특정 정당에게 딱히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제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 그때 젊은 층들이 사전 투표 참여율이 높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뭐 승리에 기여를 했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그 2030 세대가 이번에는 또 국민의힘 지지로 또 많이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럼 젊은 층이 투표율이 높아졌을 때 이거를 꼭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보다는 오히려 사전 투표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익숙해지면서 표가 이렇게 본 투표하고 사전 투표에 좀 골고루 좀 분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본선 투표율도 높아질 거다, 덩달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많이 좀 가설이 깨진 상태여서 이번엔 그야말로 결과가 나와봐야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궁금해서 이 사전 투표하고 오신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어르신을 많이 봤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청년층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 이렇다 보니 후보들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후보들 자체도 지금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서울 소공동에서, 윤석열 후보는 부산 남구청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서울 광화문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생각하시겠지만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촛불 시민들이 모여서 지도자를 바꾼, 즉 탄핵 국면을 이끌었던 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탄핵 국면을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과연 진보층만 모인 것이냐, 중도 보수층도 많이 모였던 것으로 지금 많이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아마 본인의 정치 개혁을 계속 내세우면서 이른바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층까지 다 규합을 하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간 것을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의 오늘 부산 일정을 보니까 아마 뭐 안보 관련한 부분도 있고요. 또 단일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장제원 의원 관련한 언급도 있고, 또 부산하면 또 안철수 후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부산을 차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철수 후보 고향에서 철수가 아니라 진격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그만둔 지 딱 1년 되는 날이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면서 정권 교체를 강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이 지금 이런 정도 국면까지 오게 되면요. 대선 캠프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상황이 급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심을 이제 수시로 체크를 해서 그야말로 뭐 던질 수 있는 건 최대한 던지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이는 거고요. 당연히 오늘 사전투표 장소를 어디로 택할 것인가도 선거 전략 차원에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수도권이 중요하다. 이 수도권의 부동층이 지난 대선 때하고 이번 대선 때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쪽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이제 텃밭이니까 텃밭 관리 차원에서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 거기 더해서 지금 단일화를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 그 고향이 이제 부산인 점 말씀하셨는데 그 단일화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각기 어떤 선거 전략이 좀 반영된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뉴스를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윤석열 후보 화면도 그렇고요. 앞서 보신 이재명 후보 화면도 그렇고 배우자가 없구나라는 걸 아마 알아차리셨을 텐데, 두 후보 모두 뭐 아시다시피 여러 논란으로 자맹 중인 배우자들과 동행하지 않은 부분도
물론 이제 심상정 후보는 보란 듯이 가족을 동행했습니다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대선처럼 배우자 리스크로 떠들썩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사실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워낙 이 상대 후보자들을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이 강했기 때문에 선거 막바지에 두 후보 모두 배우자와 동행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리스크를 줄이려는 차원도 있을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강조하는 프레임은 이미 사실 배우자 리스크하고 좀 다른 측면으로 가고 있죠. 한쪽은 정치 개혁, 정치 교체를 강조하고 한쪽은 후보 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후보자가 가장 돋보여야 되는 시기다.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지금 화면에 김건희 씨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나홀로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 이제 비공개 투표를 하고 나서 사후의 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좀 사실은 좀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의 그 배우자들이 전면에 나서지를 못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그분들 좀 실제로 만나고 싶은 국민들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네. 굉장히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은 더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이번 같은 경우에 후보자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결국은 이제 동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결정을 했는데 저는 그것도 좀 비겁한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그 배우자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은 불거진 상태인 네.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뭐 와이프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 대통령 되고 나면 또 함께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투표장애 같은 이런 자리에는 함께 나오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두 후보 모두 그 부분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논란을 좀 재점화하는 것을 우려해서 아마 네, 그런 이렇게 거죠. 이번에 네. 공개 행보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선거가 닷새 남았거든요. 최근 며칠 동안 이번 대선 국면 막바지 국면에서 변수를 꼽을 때 배우자 리스크가 사실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사실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배우자들이 조심스럽게 뭐 종교 관련 활동을 하거나 이랬었는데 막바지에 워낙 장애 설전이 가열되다 보니 무슨 행보를 하던 거기에 얽혀서 뭐 법적인 부분, 의혹이 되는 부분이 또 말 그대로 점화될 수가 있습니다. 후보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언행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심상정 후보 모습도 오른쪽에 있는데 배우자 그리고 아들과 함께 소신 있는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며칠 전엔 사표가 아니라 생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좀 심상정 후보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TV 토론에서는 좀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네. TV 토론 뭐 가장 잘하지 않았습니까?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뭐 태도 면에서도 그렇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존중할 거 다 존중해 주면서 사실은 아픈 구석도 다 또 지적하고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원래 가진 실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저평가 지금 되고 있다. 특히 토론 끝나고 늘 좋은 점수 주셨잖아요. 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특히 이제 좀 많이 저평가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이번 같은 경우에 후보 단일화도 좀 잘 안 됐고 네. 또 민주노총도 누구를 지지할지에 대해서 좀 뚜렷한 방향성을 좀 못 잡은 것 같아요. 내부도 좀 복잡한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해서 사실은 지지율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지지하시는 층이 이제 정의당 경우에는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 나왔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해서 후보들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치 개혁을 하자. 중간도 있고 제3의 지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양자택일 하지 않는 정치해야 된다. 더 나쁜 정권 교체가 좋아요? 더 나은 정치 교체가 좋습니까? 이것은 철수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진격하신 겁니다. 안철수의 진격입니다, 여러분. 원칙도 버리고 이 공약을 남발하는 그런 후보들이 아니라 진정 노동권이 강한 나라,
모든 시민이 선진국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안내할 후보가 심상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네, 이재명 후보 발언 속에선 정치개혁, 진짜 정치개혁, 또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의 진격, 심상정 후보는 공약을 남발하는 그런 후보들이 아니라라는 발언이 눈에 띄는데 앞서 심상정 후보 얘기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평론가님은 심상정 후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심상정 후보 정말 TV토론 잘했습니다.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했었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평가를 봐도 본인의 지지율보다 사실 더 나오는 게 더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지지층뿐만 아니라 비지지층도 비교도 좋은 평가를 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다 보니 양강 구도가 되는 듯한 모습으로 자꾸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심상정 후보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기회라는 것은 끝까지 제3지대 정당을 지키면서 간다라는 점이 기회 요인이라고 보고요. 네.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의 프레임이 자꾸 양강 구도인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더 끌어올 수 있는 표를 좀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양면성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주장을 보면 글쎄요, 안철수 후보의 이번 단일화에 대해서는 진격이라고 표할 수 있는 점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단일화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일단 시기가 너무 급박하고 명분도 본인이 다당제를 계속 내세웠는데 그 명분을 지키지 않는 합당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 의견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해석을 하곤 합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행보도 한번 볼까요? 강원도에서 시작을 해서 경기, 서울을 누볐습니다. 지금 보면 유능과 무능의 구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네, 그 프레임은 사실은 이제 경선 때부터 계속 사용해온 그 네. 프레임이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경선 과정에서도 저쪽은 무능하고 난 유능하다 그런 프레임을 이제 계속 이제 언급을 해왔었고,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먹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선 통과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본선에 와서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이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본인에 비해서는 행정 경험이 적다. 그 점을 이제 파고들기 위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유능 프레임을 이제 걸은 거죠. 그래서 상대 후보는 무능하고 나는 유능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걸은 건데 유능 프레임을 걸려면 정말로 그 실효적으로 확실하게 유능하고 상대 후보에 비해서 능력 면에서 차별적으로 좀 확 뛰어나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전 제시라고 하는 측면, 또 빅 이슈를 제기하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과거 지난번 대선이라든가 지지난번 대선이라든가 과거 대선 때 나온 후보들에 비해서 과연 뭐가 특출한 점이 있었는지 좀 의문이고, 그리고 TV 토론 과정에서도 뭐 주로 이제 심상정 후보에게 허를 많이 찔리긴 했습니다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도 좀 적잖이 있었고, 또 본인의 어떤 정책적인 역량을 충분히 좀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못 해내는 그런 부분도 좀 간혹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레임이 결과적으로 꼭 성공적이었는지는 좀 의문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발언을 좀 해석해 봤는데 이재명 후보 대선 행보 동향을 몇 가지 살펴보고 윤석열 후보 행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에 이재명 후보 인터뷰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국 역사와 유사하다라는 어떤 제목의 인터뷰 기사가 났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일부분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네. 타임을 언론에서 대선 쪽집게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마 타임에서 인터뷰했던 인물들이 한국의 대선에서 승리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빗대어서 언론에서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주목한 부분은 타임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네요. 코로나 대유행에서 대한 단호한 대처,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적 역할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서 비교적 어떤 역량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한미동맹이나 외교안보 문제가 염나하고 화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타임즈에 등장한 것을 놓고 미국 정가에서도 좀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는 없을까? 인터뷰 타임즈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덧붙여서 평론가님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전략적인 판단이 나름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민감한 사안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기가 좀 뭐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찌됐건 뭐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인터뷰 내용만 이제 실리는. 근데 기사의 전체 내용은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의 행보라든가 또 주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이제 다루고 있고,
또 여야 모두 지금 이제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흐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래서 뭐 딱히 어떤 후보가 더 유능하다 내지는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여건상 이런 대통령이 뭐 당선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전망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그런 그 기사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논란이나 의혹 등도 담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이제 대선 때 이제 타임지 아시아판에 이제 표지의 얼굴이 나간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타임지에 나가면 대통령 당선된다, 뭐 이런 속설 비슷한 것들이 이제 떠돌고 있기도 한데, 그런데 뭐 타임지가 쪽집게도 아니고 그야말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도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과다 해석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윤석열 후보 행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대구, 경북 유세에 나섰는데 아무래도 단일화 문제를 좀 매듭 지은 만큼 중도 측은 물론이고 지지층까지 좀 결집에 나서겠다는 좀 의지가 확고해 보여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징성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이른바 텃밭으로 불렸던 곳에서 본인들이 기대한 것만큼은 아직까지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위기의식이 조금은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안 나오진 않을 것이고,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노력하면 더 올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하건대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뭐 비판 여론도 있고 기대 여론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국민의당 뭐 홈페이지 상황이라던가 유튜브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을 언론 보도를 보면 당원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지역 방문도 중요하지만 일단 유권자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느냐, 그것이 지역 방문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여야 공이 또 두 후보자 공이 각기 이제 서진 정책, 동진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진영으로 이제 들어가서 표를 뺏어오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 좀 특별하게 좀 그게 어느 정도 좀 먹혀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호남에서 한 30%까지 득표해보자, 지금 이제 그 목표를 내걸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래서 보니까 이 사전 투표를 호남 가서 하셨던데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측은 고향이 이제 그 TK 대구 경북 지역이라는 점을 이제 활용해서 TK 공략을 굉장히 좀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TK 지역에서 뭐 그런 대로 나오고 있어요. 한 20%대 정도까지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호남의 30%하고 그러면 이제 그 TK 또는 영남 지역의 20%를 비교해 봤을 때 절대 인구수가 이제 그 PK, TK 이쪽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표수로 따지자면 사실은 이쪽에서 잃는 게 더 좀 많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은 몇 표라도 지금 서로 이제 뺏어와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집안 단속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발언 속에 단일화 얘기하셨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자필 편지까지 쓸 만큼 지금 국민의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좀 후폭풍이 여전한 상황인데 관련한 발언들을 좀 모아봤거든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는 완주 의사도 수차례 밝혔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자격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게 되면 1년 안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거다라며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비판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철수 쇼를 벌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단일화가 아니라 전 국민의 손가락을 자르게 만드는 단지화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협박이나 그런 부분이 익숙하신 그런 논리여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제의 단일화는 좋은 저희의 희망의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오늘 민주당의 시각은 세 글자로 줄여본다면 아프다. 아프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 표현의 단지화, 사실 안철수 대표의 말을 따오다가 또 다시 이 말을 쓰다가 저희도 좀 전하기 거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좀 해석이 다릅니다. 이번 단일화, 야권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역풍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단일화가 명분과 시간과 충분한 비전 제시가 됐었다면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오간 설전을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이 오갈 정도로 멋있는 경쟁을 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시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시간인 마지막 법정 토론 TV까지도 마치고 나서 갑자기 심야 회동을 해서 한 이 단일화를 도대체 다당제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일화 효과는 일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상돈 전 의원이 이건 단일화가 아니라 백기투항이다, 유권자 농락이라고 좀 아프게 지적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전 후보죠. 함께 일했던 분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는지 돌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혼란의 어떤 배경 중에 하나가 권은희 원내대표 같은 경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이런 또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를 이제 지지하던 이제 중도층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중도층이지만 사실은 저는 크게 세 부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순수 중도, 그리고 이제 약간 보수 중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층이 있고 또 진보 성향의 좀 이제 중도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제 반발도 있고 그럴 거라고 이제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주력군은 어찌됐건 안철수 후보하고 계속 함께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어차피 한마당에는 기존에 자기를 지지하고 있던 분들을 모두 함께 데리고 사실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설득 작업 또는 이제 사과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권은희 이제 원내대표도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돌풍이 될지, 민주당이 기대하고 있는 역풍이 될지 한번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뵐 때는 대선 결과가 확정된 상황이겠네요. 그때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혜연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은하입니다. 어렸을 때 울산에 살았을 때는 이 달고나가 쪽자라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 연탄불, 제가 연탄불 세대여서 식은 연탄불이잖아요. 원래 거기다 해야 온도가 딱이거든요. 섬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화이팅! 그래요? 오, 성공했어. 끊어졌어. 어떡해. 딱 한 번만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오, 됐어. 오, 투표가 중요하다. 잘라졌어. 자,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진한 거 안 돼. 실패.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이거 봐. 이렇게 딱 안 된다니까. 또 떨어졌어, 여기서. 뽑기에는 실패했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선거만큼은 신중하게 투표하셔서 정말 잘 뽑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투포 행복한 미래, 보투포 코리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충격으로 세계 원자재 가격이 초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주간 상승률이 1차 오일 쇼크 이후 거의 5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구수분 기자입니다. 에너지, 금속, 곡물 등 33개 주요 원자재 현물 가격으로 구성된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 지수가 이번 주 들어 9.37% 올랐습니다. 1차 오일 쇼크가 터졌던 1974년 9월 마지막 주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4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또 다른 주요 척도인 S&P GSCI 지수도 이번 주 16% 올랐습니다.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 흐름으로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러시아 제재와 그에 따른 수급 차질 우려가 더해지며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금속의 세계적인 공급원입니다. 이렇다 보니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일주일 새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도 신고가를 경신했고 니켈 가격도 8% 올라 1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 수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밀 등 곡물값도 뛰어서 지난달 초부터 60% 정도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뉴욕 시장에서 장 초반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이란 핵 협상 타결 가능성에 하락 마감했지만 최악의 경우 배럴당 185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한국과 중국, 터키, 인도 등과 같은 수입국들에 가장 크게 미칠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유가까지 급등하자 일본 정부가 비축유를 푸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등을 수입해온 일본은 공급 불안을 우려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용을 멈춘 원전을 다시 가동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는 지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산유국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무기로 러시아가 공급을 크게 줄이거나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천연가스 수입량의 10%를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일본은 공급 불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을 촉구했습니다. エネルギー価格高騰による我が国経済への悪影響を少しでも減らすべく、これまで以上の省エネに取り組み、石油やガスの使用を少しでも減らす努力をしていただくことが大切です。 유가 급등이 시장에 미칠 타격을 줄이기 위해 일본 정부는 비축유 나흘분 약 75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휘발유 소매가가 일정 수준을 넘을 때 가격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도 리터당 5엔에서 25엔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사용을 중단한 원전의 재가동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태세입니다. 일본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原子力の再稼働は重要だと思っております。国も前面に立ち、立地自治体など関係者の理解と協力を得られるように粘り強く取り組んで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일본 최고재판소는 후쿠시마 사고로 피난 생활을 해온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도쿄전력에 14억엔, 약 15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생활터전과 고향을 잃은 주민 피해를 감안해 정부 기준보다 높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고 이후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본격적인 원전 재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겹치면서 산불이 비상입니다. 오늘 산불이 난 경북 울진은 2주가량 건조 경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초속 10m 안팎의 양간 지풍이 불고 있습니다. 울진을 포함한 경북과 전북 그리고 중부지방은 내일까지도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추가 화재 사고 없도록 더욱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대기질도 탁합니다. 현재 서해 섬지역을 비롯한 곳곳에 올봄 첫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유입되겠습니다. 반드시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곳곳에는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밤까지 내리는 비의 양이 5mm로 워낙 적어서 해갈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절기 경칩이지만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모레는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겠고 낮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강릉 3도, 춘천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일에는 맑은 하늘에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잠시 뒤엔 알고리즘이 방송이 되고 경북 울진 등 산불 상황은 자정 뉴스에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